여러분, 최근에 집 근처 상가나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근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분명히 번듯하게 지어놓은 건물인데 이상하게 생기가 없다. 밤이 되면 불 켜진 집보다 깜깜한 창문이 더 많다. 예전 같으면 줄 서서 먹던 식당 자리에 임대문의라고 적힌 커다란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있는 그런 낯선 풍경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원의 어느 신도시 상가 단지를 갔었는데요. 저는 그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1층에 약국 하나만 덩그러니 영업하고 있고 2층, 3층은 모든 점포에 임대문의 딱지만 붙어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 건물도 그 다음 건물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금융과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섬뜩한 광경은 1997년 IMF 이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8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부동산은 사놓기만 하면 오르는 절대 불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올라 있고 청약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통하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은행 선배 중 한 분은 80년대 초반에 강남 아파트를 3천만 원에 사셨는데 2005년에는 그게 15억이 됐습니다. 50배가 오른 겁니다. 그분은 농담 삼아 내가 뭐 대단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았을 뿐인데 부자가 됐다고 하셨죠.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몇 억씩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평생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 분양받았던 분들은 이자 감당을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에 오신 김정수 씨는 목동 아파트를 팔려고 6개월째 내놓으셨는데 실제 방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조차 손님이 안 와서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 대출 심사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기업들이 쓰러지고 담보로 잡았던 아파트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던 그 비참한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 책상 위에는 부도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건 한 건 검토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들이 하루아침에 파산 신청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강남에서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던 오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회사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맞으면서 매출이 끊겼고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당시 10억 원 하던 건물이 경매에서 5억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의 그 서늘한 기운이 다시 느껴져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대출 이자입니까? 아니면 팔리지 않는 집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몰락의 5가지 징후와 우리가 살아남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 거래량의 실종. 시장의 동맥경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살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도 거래가 활발해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은 이 가격 아래로는 못 판다며 버티고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냐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창구에서는 예전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매매 대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담 전화조차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작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60%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0명이 사고 팔던 시장에서
이제 내 명만 거래한다는 겁니다. 거래가 없으니 실제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호가만 있고 거래가 없는 유령 시장이 된 거죠. 이건 가격 폭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압구정의 그 유명한 아파트들도 거래가 뚝 끊기더니 순식간에 수억 원이 빠졌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업무에서도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한 고객분은 압구정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을 빌렸는데 6개월 만에 그 아파트가 5억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은행은 3억 원의 추가 담보를 요구했지만 그분은 당장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그 집은 4억 원대에 낙찰됐습니다. 원래 대출금 8억도 못 갚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이 딱 그 전조 증상입니다. 거래가 없다는 건 현재 가격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누군가 급해서 던지기 시작하면 둑이 터지듯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한번 박혀버리면 잘 안 움직이는데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눈사태처럼 무너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직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전세 사기와 역전세의 공포, 이건 서민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징후입니다. 지난달 저희 상담실에 33살 직장인 이영애 씨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아 새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라고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매매가 4억 5천, 전세가 5억. 이영희 씨는 그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영희 씨가 그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집주인은 멀쩡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집값이 3천만 원이나 빠진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5억을 돌려주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을 팔면 4억 5천밖에 안 나오니 5천만 원이 모자란 겁니다. 그 5천만 원을 집주인이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영애 씨는 결국 결혼을 미뤘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니 새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이 만든 시스템의 비극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도 이런 역전세 현상은 대폭락의 전조였습니다. 집값이 전세금을 못 받쳐주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와 영세 집주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폭탄들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역전세, 위험 아파트가 전국에 100만 채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00만 채요. 이게 한꺼번에 경매 시장에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세 번째 징후, 영끌 쪽의 비명과 금리의 역습. 금리는 경제의 혈압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혈관이 터지죠.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에 빚을 내서 집을 산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영등포의 한 아파트를 산 39살 박현우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금리 2%대에 5억을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8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6%까지 뛰면서 한 달 이자만 250만 원이 나갑니다. 박현우 씨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현우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소장님, 처음에는 이자가 좀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봉은 오히려 삭감됐고 이자는 3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하루 세 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아이 학원도 모두 끊었고요. 그런데도 매달 적자입니다. 카드값이 점점 밀리고 있어요. 박현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만약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기의 한복판에 서 계신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린다고요? 시장의 원리는 냉정합니다. 한 번 올라간 금리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그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이자로 녹아내릴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본 통계가 있습니다.
부채 상환 비율, 즉 DSR이 40%를 넘으면 가계 파산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많은 가정이 이 위험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30대 영끌족들은 평균 DSR이 5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네 번째 징후 상가, 공실의 저주와 자영업의 붕괴.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곳이 바로 상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최 사장님은 평생 공무원 생활하고 받은 퇴직금 3억의 대출까지 얹어서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총 5억을 투자한 거죠. 월세 받아서 노후 자금하려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 임차인을 못 구해서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최 사장님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노후가 오히려 지옥이 됐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신도시하고 가보시면 번듯한 건물 1층이 텅텅 비어 있는 걸 흔히 봅니다. 화성, 김포, 광교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화성 동탄의 한 상가 밀집 지역을 조사했는데 전체 점포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유령도시 같았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오프라인 장사는 다 죽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상권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소비 패턴이 바뀌었는데 상가 가격만 터무니없이 비쌌던 거죠. 제가 은퇴 전에 상권 분석 보고서를 볼 때마다 경고했던 내용인데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퇴 세대의 마지막 보루인 상가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심리가 얼어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은퇴 예정자들이었거든요. 이들이 패닉에 빠지면 아파트 시장도 동반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 건설사 부도, 위기와 공급망의 붕괴. 이건 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신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담당하던 한 중견 건설사가 있었습니다. 튼튼한 회사라고 믿었는데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 못 막아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안 팔리고 빌린 돈 이자는 감당이 안 되니 손을 드는 겁니다. 그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분양률이 3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80%는 분양돼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30%로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결국 공사가 중단됐고 이미 계약금을 넣은 분양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이 회사가 부도나면 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밤마다 검색하고 계시겠죠.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수만 개의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대형 건설사들이 하나둘 쓰러지면서 경제가 마비됐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삼환, 한양, 고려산업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 크레인이 멈춰 서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공사 중단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폭풍의 예고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위기를 겪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배운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머리로 생각해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1997년 위기를 뚫고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들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현금 비중을 늘리고 빚 다이어트를 시작하라.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금을 들고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빚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가장 싼 가격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연이라는 30대 직장인은 차를 팔고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1년 만에 대출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없으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매달 150만 원씩 나가던 이자와 할부금이 사라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는 저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무리한 갈아타기나 신규 투자를 멈추라. 지금이 바닥 아닐까 하는 유혹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와 부동산을 45년간 지켜본 결과
진짜 바닥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번엔 다르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바닥은 그런 믿음마저 다 사라질 때입니다. 저희 상담실에 오신 한 분은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가격 차이로 현금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년 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남 아파트는 10% 떨어졌는데 신도시 아파트는 25%가 빠졌습니다. 현금을 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본 겁니다. 지금은 내 자산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키는 기간입니다. 특히 신도시 상가나 수도권 외곽의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재무 플랜을 짜라. 만약 지금보다 금리가 1%더 오른다면? 내 집값이 여기서 20%더 떨어진다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막연한 낙관론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상담해드린 분들 중 끝까지 웃으신 분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고정비를 줄이십시오. 구독 서비스, 보험, 통신비 등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점검하십시오. 셋째, 부채를 정리하는 순서를 정하십시오. 금리가 높은 것부터,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몰락이 내일 당장 올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준비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줄였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으며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은행 동료 중에 한 분은 1997년 직전에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정리하고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위기가 오자 그분은 바닥에서 자산을 다시 매입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겠어?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라고 믿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자산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은행도, 정부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겠지만 그 정책이 여러분 개개인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받을 것이고 못 내면 여러분의 집을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내 대출 금리가 정확히 몇 %인지 확인하십시오.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지 가계부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끼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깨달음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 위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생존줄이 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정신 바짝 차리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저 박 소장이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응원하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